자, 볼까요? 자, 그렇게 해서 행정 처리가 끝났고, 저도 서류를 다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계 공부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앞전에 얘기했지만 그다지 재밌는 과목은 못 돼요. 없어요. 지울 게 없어서. 급한 대로. 자,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 일단 배우게 될 텐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초급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들이 아니라서 처음에 회계 공부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용어 자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하고는 좀 확연하게 다르고 일본식 용어가 좀 많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보조 프린트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당분간은 이 교재 가지고 이 프린트물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교과서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할 텐데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프린트물을 가지고 먼저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좀 수월해서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첫날 첫 시간에 배우게 내용이 뭐냐면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 잠깐 옆으로 빠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회계는 재무회계라고 해가지고요. 유통업체 기준으로 만들어진 회계입니다.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원가 회계라고 해가지고 공장이나 제조업종에서 사용하는 회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배울 거예요. 이것도 대학교에서는 약 1년 걸쳐서 배우는 굉장히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인데 사실은 어렵게 가르쳐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가 회계를 제가 가르칠 때는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합니다. 그 그림 도표 하나만 사진 찍듯이 눈에 콱 담아두시면 어디 가서 원가 회계 가지고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요. 원가 회계가 이해가 되고 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조업종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경력 한 10년차, 20년차 되는 과장, 부장, 대리한테 들이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닌데요, 막 이래가면서. 그럼 이제 미운 털 박히는 거지. 어디서 새로 굴러 들어온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건데, 많이 알긴데, 많이 아는 것까지 좋은데, 들이대 막, 틀렸는데요, 막 이러고 돌직구 날리고, 그러면 미운 털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입 꽉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세무회계, 세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세법에서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는 법인세하고 사업소득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 범위는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근로소득세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현실적으로 1년에 12번에 걸쳐서 세금을 나눠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부분 설명이 끝나고서 좀 시간 여유가 생기면 방금 얘기한 법인세하고 사업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강의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공부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실무에 나가시면 어설프게나마 이게 무슨 내용이다라고는 알아들어야 업무가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간단하게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재무회계에서 5곳이 혼자서 공부하기가 제일 벅차요. 그 5군데를 이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오늘 수업 내용 시간에 첫 수업 시간에 배울 거래 8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혹시 정규 과정이나 아니면 다른 과정에서 회계 수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 물어봤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거래 8요소라고 하는 거를 회계책에서나 아니면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간단하게 쉬운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요.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서 회계에 거래 8요소라는 게 있다. 이 규칙에 맞춰서 회계장부에다 적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러더니 밑도 끝도 없이 회사에서 돈 주고 자동차 샀다, 자동차 팔았다, 돈 주고 땅을 샀다, 돈 받고 땅을 팔았다, 외상으로 자동차를 샀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외상으로 뭐 땅을 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거래 예제 문제를 대략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를 풀어보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는 거래 8요소가 이해되셨죠?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딱 부러지게 이게 뭐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왜 그런 회계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건지 역사적 배경과 이유까지 다 들어서 차근차근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 치고 이걸 배우고 나면 거래 파루스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회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들을 개정 과목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드린 프린트물에서 2장을 넘겨보시면 뭔가 코딱지만한 글씨가 빡빡하게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네 번째 칼럼에 있는 네 번째 열에 있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 유동성, 만기부증권, 유동성 매도가능 증권 뭐 이런 파트예요. 3장이에요. 2장 넘겨보라고 했어요. 한 장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 개정 과목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많은 걸 언제 다 외워야 할지 모르겠는데 유통업체 기준으로 만들어진 재무회계에서는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총 1000개가 존재하고요. 그거 다 못 외워요. 저도 외우지도 않고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게 되는 개정 과목은 하나 봐야 8개에서 10개밖에 안 돼요. 시험에서는 20개 정도를 가지고 시험에서 물어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면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지? 라고 전혀 보도 듣도 못한 어떻게 붕괴되는지 어떻게 회계 처리되는지 감이 안 잡힌다 그런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지식 검색 사이트가 있죠. 여기를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딘지 아시죠? 특정 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니까 있어 이런 검색 사이트가 네이버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저한테 전화나 문자 연락 주세요. 바로 제가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개정 과목들 중에서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하나 있어요. 다른 개정 과목들은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데 얘는 왜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시중책에서 논리적으로 전혀 설명이 된 책이 없어요. 다 외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런 방식으로 희한하게 처리가 되는지 논리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사연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같은 걸 지급을 받을 텐데 이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가 닳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가 닳아서 없어지는 과정을 회계장부에다가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약간 희한한 개정 과목을 사용하게 돼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기를 만들어준 아빠를 갉아먹는 사악한 개정 과목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나중에 직접 입력해보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4번째로 여러분들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면 마감 결산이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파트인데 제가 강의할 때 제일 자랑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 심지어는 미국, 영국, 일본에서 발간된 회계책들조차도 참고로 회계는 전 세계가 공통입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전 세계가. 그래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섭렵해서 제가 그 교재를 만들고 교본을 만들고 참고자를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이 이 마감 결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놓고서는 설명이 전부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연말에 기말에 정확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가치를 측정하고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작업이다 라고 해놓고서는 그 책을 쓴 저자 입맛에 맞춰서 자기들이 자신 있고 잘 아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써놓는 바람에 책들마다 전부 다 이 부분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외우기 쉽게 제가 테이블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 5개다. 숨어있는 수익과 비용 5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눈 딱 감고 A4 용지 한 장 분량인데 그것도 10줄밖에 안 돼요. 그거 외워두시면은 마감 결산 부분은 어디 회사에 가서 경력 15년차, 20년차 되는 차장님, 부장님하고 맞짱 떠도 어디 가서 밀리진 않을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때 가서 프린트물 따로 하나 나눠드릴 건데 그거 보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 5번째는 현재 가치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지금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줘야 될 일이 생겼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조건을 부여한 거예요.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긴 드릴 텐데 지금 1000만 원 드릴까요? 1년 뒤에 1000만 원 드릴까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총 맞지 않는 이상 언제 1000만 원 달라고 해요?
지금 달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러죠? 둘 다 1,000만 원 똑같은데? 총 5가지 사유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현금을 선호하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당장 돈을 받으면 그걸 은행에다가 예금 적금을 넣으면 이자가 붙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은 1년 뒤에 1,000만 원과 값어치가 달라요. 숫자는 같지만 값어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값어치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이맘때쯤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냐면 대부분 3,000원 선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5,000원, 6,000원 가죠. 그만큼 짜장면의 값어치는 그대로인데 돈 값어치가 떨어져서 물건값을 2배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돈을 미리 땡겨받으면 은행에다가 예금 적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체 투자, 내가 금도 살 수 있고 주식도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체 투자안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결정적으로 1년 뒤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깜빡 잊어먹고 돈을 띄어먹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건 이제 회계학에서 대손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회계장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1,000만 원과 1년 뒤에 1,000만 원이 숫자는 같지만 시간대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1년 뒤에 1,000만 원은 지금 당장 값어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계산, 그거 값어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뒤어봤던 등비 수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계산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고 공학용 계산기나 재무용 계산기 따로 있어요. 아니면 엑셀을 동원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우리 거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부터 4번까지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관심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연락 주세요. 5번 현재 가치 계산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데 한번 현재 가치 계산해 보고 나면 이게 살인할 짓인가라는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올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 쪽 공부하시거나 대학교에서 재무관리나 경영학 쪽 공부하신 분들이 현재 가치 계산 때문에 머리를 쥐어 싸매는데 계산 공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아무튼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거래 파료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 파료소가 뭐냐면 거기 지금 제가 드린 프린트블에도 있을 텐데, 자산의 증가, 차변에 적고 자산의 감소를 대변에 적고 부채의 증가를 대변에 적고 부채의 감소를 차변에 적고 자본의 증가를 대변에 적고 자본의 감소를 차변에 적고 수익의 발생을 대변에 적고 비용의 발생을 차변에 적는다라고 하는 회계의 아주 간단하고 초보적인 규칙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걸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선 외워라 라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려주고 나서 외워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분명히 한글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라고는 증가, 감소하고 의 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3시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설명할 텐데, 일단 밑도 끝도 없는 질문부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거래 파료소를 쉽게 외우라고 제가 수업 틀을 이런 식으로 짜놓은 거예요. 자,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질문사항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또는 좋은 것이 뭐냐,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좋아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정답은 없어요. 개인의 취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들 좋아하는 것들 뭐 굉장히 많죠. 무슨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 뭐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뭐 옷 종류 같은 거, 귀금속 같은 거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좋아하세요? 돈이요?
첫 출발부터 단추가 좀 이상하게 꿰지는데. 뭐 좋아하세요? 예, 예.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예? 뭐 어떤 걸? 아, 농구 좋아하신다고? 저도 좋아해요. 이 농구에 얽힌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데, 얘기해도 되나? 제가 저기 30살 때 소개팅을 빙자한 맞선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저기 그 세종대학교 무용학과 대학원생이었는데 거기까진 좋았어. 일단은 이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서로 맛있는 거 먹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왔는데 앞으로 뭐 하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되면 MBA 가려고 하는데요. MBA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작으신데 가능하시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로 알아들은 거야. 내셔널 바스켓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영학 석사 전문 학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전공이 회계학이다 보니까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회계학 그러면 이제 경리 쪽 이런 걸로 이제 오해들 많이 해서 이제 조금 제대로 된 코스를 밟아가지고 이제 석사 학위를 따려고 그때 계획을 잡아놨던 거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껍데기만 이쁘구나. 더 만났다가는 내가 골치 아픈 사태가 벌어지겠구나. 그러고서는 만난 이틀 만에 헤어진 경우가 있는데 다른 거예요. 그렇다 치고 갑자기 농구에 얽힌 가슴 아픈 이야기. 뭐 좋아하세요? 네.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 또요. 예? 노래요? 가족들 좋아하신다고 했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세 분 뭐 좋아하세요? 에? 노는 거요? 또요. 왜요? 노는 게 얼마나 좋은데 능력 뛰어 놀아요. 돈이요? 뭐 좋아하세요? 자동차? 노는 것, 자동차. 뭐라고 하시죠? 아, 돈. 뭐 좋아하세요? 영화 보는 거. 또요. 애들.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고, 자식들 좋아하시고, 또 뭐 좋아하세요? 먹는 거. 또요. 사람이요. 또요. 여행이요. 먹는 거 좋아하시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여행 좋아하신다고 했었고, 이제 5분 남았다. 뭐 좋아하세요? 예? 돈이요? 뭐 좋아하세요? 연극 보는 거? 뭐 좋아하세요? 예? 화장품? 화장품 좋아하신다고 했었고, 연극 좋아하신다고 했었고, 돈 좋아하신다고 했었고, 아이고, 이제 2분 남았네. 뭐 좋아하세요? 예? 영화 보는 거? 뭐 좋아하세요? 예? 여태 들은 대답 중에서 제일 게으른 대답인 것 같은데. 영화 좋아하신다고, 쉬는 거라고 합시다. 아무튼, 제가 좀 밑도 끝도 없는 뜬금없는 질문했는데 세상에 제일 좋은 것 또는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의 다양한 취향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시연이 됐는데 이렇게 다양한 취향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전부 다 좋은 거긴 한데 저한테 수업을 듣는 5시간 동안만큼은 여러분 생각을 통일시켜 주세요. 세상에 제일 좋은 거 이거라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대답하신 것들이 다 돈하고 관련 있죠. 다만 이번 반은 약간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대부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돈이요 이러거든요. 근데 이번 반은 어떻게 젊으신 분들이 돈이라고 대답을 하고 대충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치고 사실 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농구하려면 돈 들어가죠. 그죠? 농구공도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 나이키 에어조단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좋잖아. 가족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가족들이 소중하다라고 하셨는데 가족들하고 훨씬 더 가족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주면 좋아해요? 돈 주면 좋아해요. 아까 자식 얘기를 하셨는데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부모가 용돈 줘야 좋다고 엄마 아빠 이러고 따르지. 용돈도 안 주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은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막 이러고 정말로 결정적으로 가족 같지 않은데 가족이라고 묶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까지는 괜찮아. 시어머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원래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30년에 걸쳐서 내 새끼 힘들게 나가지고 간신히 밥벌이가 가능할 정도로 사람만 놀았더니 웬 젊은 미안해요. 웬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내 새끼 바보로 만들어놨네. 뺏겼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이 여자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니 집안이고 뭐고 알게 뭐예요. 남자 하나 보고 나를 위해 주고 사랑해 주겠다고 그리고 평생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하니까 멋모르고 따라오는 것 뿐인데 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서운하지. 이제 내 건데 왜 자꾸 건드느냐 뭐 이런. 아무튼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 드리면 좋아하세요? 그렇지. 돈 드리면 좋아하세요.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마 태어나서 최고의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가,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딸은 아니야. 그래서 결정적으로 명절날 돼보시면 알아요. 시누이는 오래간만에 자기 집에 왔다고 안방에 들어가 쳐 들어놓고 자고 있죠. 근데 시어머니가 뭔가 부시럭거리고 일할 만하면 딸을 불러요? 며느리를 불러요? 며느리를 불러요. 아가 뭐 하자 이러고서. 그러니까는 가족 같은 분위기란 얘기는 돈 안 주고 일부러 먹겠다 뭐 이런 거야. 넘어가요. 그 다음에 노래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노래 부르려면은 요즘 같은 거 노래방 기계나 좋은 게 필요하죠. 그죠? 노래 연습하고 보컬 트레이닝도 받으면 돈 들어가. 놀려면 돈 들어가요. 숨도 안 쉬고 깔딱깔딱 아까 들어놓이는 거 얘기하셨는데 그건 노는 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차 사려면 돈 들어가고 영화 보려면 돈 들어가고 먹는 거 사 먹으려면 돈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 어울리면 역시 돈 들어가요. 여행을 간다. 여행이라고 하는 건 낯선 장소에 가서 관광 명소도 둘러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여행 가서는 잠자리가 편해야 돼. 그래서 여행 가려면 돈 들어가요. 좋은 화장품 돈 들어가고 연극 보는데 돈 들어가고 쉬는 거.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며. 과학이라며. 소녀시대가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편하게 쉬려면 이것도 돈 들어가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인생을 사는데 인생 잘 살아야 100년이지만 중요한 건 아닌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잖아요. 오죽하면 부부지간도 돈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친형제 내지는 친부모님인데도 돈 때문에 치고 패고 싸우고 칼로 찌르는 사태가 벌어지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 주로 이제 명절 때 저기 가족 간에 모여서 이렇게 먹고 술 한잔 취하면 이제 너 지금 요즘은 뭐 하고 있니? 얼른 취업해야지. 그러면은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그러는데 중간에 되면 취하면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 그러면 옆에 있던 형이 이제 또 거들어 이놈의 새끼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버리지 짱머리가 그게 뭐야? 그러면 이제 밥상 뒤엎고 막 뭐 이런 넘어가. 좋은 얘기 아니야. 그래서 자 저한테 수업을 듣는 5시간 동안만큼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통일시켜 주세요. 세상에 제일 좋은 거 뭐라고요? 돈. 그런데 돈 그러면 뭔가 천박한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는 우하고 고상한 회계 전문 용어로 이 돈을 부를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돈을 돈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현금이라고 불러주세요. 영어로는 캐시고 일본어는 오카네가 되겠는데 전 세계가 공통이에요. 현금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공통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게 제가 현금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쳐놨죠? 이거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그 단어를 표시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한 거는 회계에서 개정 과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정 과목이 뭐냐면 회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개정 과목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1차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저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중간에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 개정 과목, 특정 개정 과목 몇 개를 묶어서 명칭 내지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항목도 있고요.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항목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슬슬 헷갈리기 시작해요. 가만, 이게 개정 과목이었던가? 이게 특정 개정 과목 묶어서 하나의 명칭으로 부르는 부분이었던가 하고 슬슬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명칭일 때는 이름 또는 명칭일 때는 명칭으로 존재할 때는 이렇게 꺽쇠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로 흔히 이제 교과서 내지는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용어는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나중에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예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쯤 배우게 될 거예요. 외상매출금이 뭔지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정 과목인데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 두 개를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이거 말고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이라고 하는 걸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아, 참, 깜빡 잊고 얘기 안 했다. 지금 제가 칠판에 판서한 걸 받아 적느라고 정신들이 없으신데,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의 병폐.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열심히 받아 적느라 바쁜데, 여기 학교 아니거든요? 학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길 지금 누구든지 핸드폰들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좋은 핸드폰 뒀다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수업 중간에 제가 판서하고,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아, 정말로. 그 다음에 수업 내용에 대해서 상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수업 도중에 수업 내용에 대해서 녹음하는 거, 그 다음에 녹화하는 거 전부 다 허용합니다. 원래대로 하자면은 대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텐데 강사분들이 강사를 할 때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녹음하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복습할 목적으로 녹음한다라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그거 싫다고 거절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인 사회 예의인데 무리하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녹음 녹화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큰 결례예요. 근데 수업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상업용 목적만 아니면은. 그래서 중간중간 수업 진행할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사진 찍으시고 오죽하면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라는 항목이 되면은 제가 포토타임을 따로 가질 거예요. 사진 찍으라고 30초씩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필기하실 거 없어요. 필기는 저 혼자만 열심히 판서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사진첩에다 갤러리에다 저장해 놨다가 시간 날 때 여유 될 때 한 번씩들 복습해 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아마 복습할 거 양도 적고 그 다음에 다음날 되면 제가 이거 따로 또 복습해 드릴 거기 때문에 공부 양이 적어서 그다지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어쨌든 앞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개정 과목과 명칭을 표기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사진 찍을 시간이에요. 얼른 찍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혹시 노트 7 갖고 있는 분 없죠? 왠지 불안해서. 아니 그냥 사소하게 그냥 왠지 불안해서.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사진이 한 200장 정도 저장될 거예요. 카메라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얘기 앞으로 새는데 제 강의가 내용 자체도 그다지 괜찮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졸리질 않아요. 이게 강의하면서 수강생을 졸게 하는 강의는 내용을 떠나서 그건 빵점짜리 강의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안 졸게 만들어야 돼. 자,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시간에 물어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뭐냐면 이제 좋은 것 또는 좋은 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앞 회계에서는 좋은 것, 좋은 일은 왼쪽에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 공책을 펼쳐놓고 봤었을 때 왼쪽 컴퓨터 모니터에서 회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래 내역을 입력을 할 때도 왼쪽에다가 좋은 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바로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회계에서는 나쁜 것이나 나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쁜 것 또는 나쁜 일은 오른쪽에다가 적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오른쪽은 밥 먹는 손 쪽, 왼쪽은
밥 안 먹는 손. 자, 그런데 회계에서는 왼쪽을 그냥 왼쪽이라고 안 부르고요. 회계 전문 용어인 차변이라고 하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회계에서는 오른쪽을 그냥 오른쪽, right 이렇게 안 부르고 회계 전문 용어로 대변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이렇게 불러야 되고 왜 이러한 규칙을 따라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고등학생 때하고 대학생 때하고 가르치시는 분 반응이 다른데 고등학교 때 회계를 배우면서 회계책에서 저렇게 나와 있는 규칙에 대해서 왜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라고 하면 우리 때 같으면 너희 새끼 나와 그러고 일단 때리고 봤어요. 너 대드니? 뭐 이래가면서 난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인데 예. 대학교 가서 아니면은 조금 괜찮으신 점잖은 선생이면 일단 외워둬. 대학교 가면 알려줄 거야 이래요. 그래서 못 모르고 열심히 외웠어요. 대학교 가서 대학교 교수님한테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회계에서는 왜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면 이상하다는 쳐다봐요. 당연한 거야. 뭐.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떠넘기고 바쁜데 이유인즉슨 두 사람 다 모르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회계에서는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회계에서 오른쪽을 뭐라고 불러요? 대변이라고 부르면서 좋은 것은 왼쪽에 나쁜 것은 오른쪽에 적어야 된다라는 규칙을 먼저 외우셔야 되겠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회계책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죠? 하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겠지만 원래 그래요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라도 저 부분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가제는 한번 떠주시고 바보 아니니? 당연한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잔소리 말고 해.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우하고 고상한 회계 전문 용어로 회계 공준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회계 공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 품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안 믿어지겠지만 인문사회과학 계열 중에서 이런 식으로 무작정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언어 쪽에서 문법이 그러고요. 그 다음에 법학 쪽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했는데 왜 10년인가요? 그러면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교회 쪽, 종교 이쪽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안 믿는데요. 그러면 너희 새끼 나와 뭐 이런 사태 벌어져요. 중학교 때 뭐 그랬다가 뒤아지게 맞은 적이 있어 목사님한테. 예. 목사님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니까. 남들도 다 믿는데 너만 왜 안 믿니? 막 뭐 이런 사이비 호로 뭐 이러고 나갔었어요. 그 목사님. 넘어가. 잘 살아계실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중에서는 그런 쪽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회계학도 불쌍하게도 그런 계열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회계학 책은 안 나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그래요라고 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할게요.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거나 아니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회계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회계가 아니라 15세기 때 그러니까 무려 600년 전에 중세 유럽 그것도 이탈리아 천주교 쪽에서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반영이 돼 있어서 그래요. 원래 그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회계학 책은 안 나오지만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 15세기 때 중세 유럽에서 회계가 만들어졌는데 사정이 좀 있어서 이탈리아 천주교 쪽에서 만들어졌어요. 회계를.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규칙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왜 차변대변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된 건지. 일단 여기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뭐 잘 알지 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로마인들에게 처형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고 자 오른쪽에는 성경책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도둑이 같이 처형을 당했고요. 왼쪽에는 사람의 재물이 탐나서 칼로 사람을 찌르고 재물을 훔친 강도가 같이 처형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던 저 빵을 훔친 도둑이 예수님 제가 주님께서 후회하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무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죽기 직전이지만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천당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회개하겠다고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왼쪽에 있던 강도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당 지옥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끝내 회개를 안 했네. 했더니 예수님이 결국은 저 도둑한테 죄사함을 받으면 천당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 준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중세 기독교 관점으로는 오른쪽이 좋은 거고 왼쪽은 나쁜 거다라는 인식이 이때부터 심어지게 돼요. 왼쪽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심어지게 돼요. 이때부터. 실제 서양인들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 상황에서 참고로 15세기 때면은 우리나라는 고려 말 조선 초쯤 돼요. 그래서 또 그저께 또 쉬었잖아. 한글날. 예. 한글날, 그러니까 그 고려 말 조선 초쯤 해가지고 그때쯤 이제 우리는 금속활자 만드느라 정신없고 화약 만드느라고 정신없고 그런 시절인데 그때 중세 유럽은 동양 쪽 그러니까 송나라쯤 되는데 우리나라나 중국보다 문화 수준이 한참 떨어지던 시절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릇도 만들 줄 모르고 도자기를 그 다음에 종이 그 땅에 있는지 모르고 양피지 양을 잡아서 양 껍데기에다가 글씨를 남기고 뭐 이러던 굉장히 미개한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중국이 선진국이었으니까 오죽하면 서양에서 인정하기를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칭해진 게 있죠. 뭐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 종이, 화약, 나침반, 그다음에 인쇄술, 글씨를 새겼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 더 넣어주고 싶은데 뭐냐면 전기파리채. 아유 이번에 여름에 하도 더워서 하나 장만을 했는데 최고더구만요. 이게 그 파리모기를 잡으려면 살충제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게 냄새가 독해. 근데 이거 우연치 않게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큰 걸로. 파리모기 지나가는데 버튼으로 한번 휙 휘두르면은 파리모기가 그냥 타는 정도가 아니라 터지더구만. 결정적으로 더 좋은 점 냄새가 고소해. 가지고서는 독한 냄새도 안 나고 파리모기를 잡을 수 있어서 너무나 마음에 들던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종이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화약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나침반 그전까지는 서양 애들이 나침반이 없어가지고 바다 100개를 멀리를 못 나갔었어요. 그런데 나침반이 있으니까 이제 바다에 나가서도 동서남북 방향을 알게 되니까 먼 거리까지 나가게 된 건데 문제는 이걸 활용을 해서 그쵸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데가 식민지 건설에 나서잖아요. 배 타고 쭉 멀리 나가보니까 자기가 조금 덜 떨어진 애들이 있는 것 같아. 총칼 들이대가지고서는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슴 아픈 물건인데 그렇다 치고 인쇄술 맨날 신부님이 라틴어로 된 성경책 펼쳐놓고서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인쇄기로 돌려서 대량으로 사람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성경책을 보니까 이제는 읽어볼 수 있는 독일어로 돼 있어. 그거 보니까 신부님이 얘기한 게 목사님이 얘기한 게 없어.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인쇄술도 서양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산 물건이 그 당시 때 최첨단의 물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약 2년 정도를 전부 다 걸어서 낙타 타고 걸어서 중국 송나라까지 들어가가지고 시안이죠 정확하게는 시안까지 가서 중국산 물건을 띄어다가 유럽 왕이나 귀족들한테 팔면서 어마무시하게 큰 시세 차익을 남깁니다. 그게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실크로드. 이거는 서양 애들은 그 당시 때 비단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아주 이탈리아 상인들이 비단을 소개했는데 이건 가죽옷보다 훨씬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근데 문제는 재료가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100% 중국 송나라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나라 때 까먹었다 그 황제 이름이 당나라 때 그 밑에 있던 왕의 그 자식 하나가 딸 공주 하나가 페르시아로 시집을 갑니다. 뭐 왕이 페르시아 남자가 좋아서 시집 간 건 아니고 정략 결혼 형태로 해서 당나라 현종 때 아시죠? 양귀비가 말아먹었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페르시아로 시집가면서 내 비록 정략 결혼을 가지만 우리 부군 남편 나라에서 뭔가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쪽두리 안에 누에아를 숨겨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게 그 누에라는 알인데 누에라는 벌레의 알인데 이걸 따뜻하게 놓으면 벌레가 나오고 거기다가 뽕나무 잎을 먹이면은 엄지손가락은 벌레가 나오는데 그 벌레가 꼬치를 만들게 되고 그 꼬치를 코쿤 그걸 풀어서 비단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비단을 만드는 재료가 많잖아요. 공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의 비단 시장이 급격히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문익점 선생이 목화씨를 숨겨오는데 사실은 숨겨온 것도 아니에요. 정식으로 수입해가지고 그 교과서에서 잘못 알려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문익점 선생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그 정몽주 쪽으로 붙었었어요. 이성계 반대파 쪽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목이 달아날 판인데 목화씨 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거든. 그래가지고는 이성계 입장에서는 그 역성 혁명을 하는데 자금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너 성금을 내면 특별히 살려줄게 그래가지고서는 다시 이성계 쪽으로 들러붙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인간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좀 후손한테 포장을 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평민들을 위해서 목화씨를 몰래 밀수해 왔다는데 밀수 아니에요. 정식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거예요 그거. 정말로 넘어가요. 좋은 얘기 아니야.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이탈리아 상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마무시하게 큰 돈을 벌어 왔는데 문제는 이탈리아 상인들이 그렇게 장사하느라고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칠 시간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사업을 이렇게 짭짤하게 고수익 사업인데 자식한테 이걸 물려주고 싶은데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중국까지 가서 무역을 하고 싶어 했었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사막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사하라 사막이고 두 번째로 타클라마칸 사막이 존재하는데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가야 중국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막을 건너갈 때 제일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있는 오아시스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렇죠. 물이 조달이 안 돼서 중간에 이제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오아시스 위치는 이탈리아 상인들이 집안 대대로 비밀로 이제 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을 가르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탈리아 쪽에 지금도 있는데 볼로냐 수도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볼로냐 대학이 됐는데 볼로냐 수도원에다 애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내 새끼 좀 가르쳐 주셔. 참고로 이제 그 당시 때 사용했던 언어는 고위층이 쓰던 언어는 이제 라틴어인 거고 이제 수학이라든지 이제 기타 뭐 화학 같은 거를 내가 돈을 주고 가정교사를 돈 주고 사서 배우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런데 가정교사를 불러오려면 1대1 교육이 돼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룹과의 형성이 된 거예요. 이탈리아 상인들이 돈을 조금씩 객출을 해서 선생을 하나 사고 내가 가 있는 동안 우리 내 새끼들 좀 가르쳐 주쇼. 그러면서 먹고 자고 가르치면 더 좋겠네. 그래가지고 기숙사형 학교에다 집어넣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서양식 대학인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 상인들이 자식을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형 학교에다 맡겼는데 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돈 많이 벌었다. 이제는 네가 물려받을 때가 됐다. 내가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들고 몸도 힘들어서 중국까지 왔다 갔다 힘드니까 네가 좀 갑을 물려받아라고 그동안 벌어들였던 돈을 자식한테 물려줬는데 문제는 회계장부라고 보니까 도대체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글씨도 모르는 상태고 일자 무식인 거니까 글씨도 모르는 상태고 그러니까는 거의 뭐 저기 개울물 건너서 귀족한테 접시 3개 팔았네. 그러면 접시 3개 해놓고서는 뭐 이런 식으로 접시 그림을 그려서 하나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그 착한 아버지, 처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산적도 나오고 그 위험한 사막길을 목숨을 걸고 왔다 갔다 했던 아버지인데 글씨를 모른다는 게 뒤늦게 이제 들통이 난 거야. 그러니까는 회계 장부를 적어야 될 방법도 좀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때 그 기숙사형 학교 그 교수로 강사로 유명했던 루치파치올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수도승이 있어요. 루치파치올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수도승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 밑에서 글도 배우고 숫자도 배우고 그림 그리는 법도 배웠는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 장사하는 것만큼은 내 머리로 안 된다. 돈 좀 드릴 테니까 이거 좀 만들어 주시면 좀 안 될까요? 그러고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루치파치올리가 천주교 쪽에 수도사다 보니까 천주교적 관점에 의해서 이러한 회계 규칙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 당시 때까지 만들어진 기본 개념은 좋은 것은 오른쪽에, 나쁜 것은 원래 왼쪽이라는 개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좀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매달려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승천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한테 미사,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이제 풍습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연년에 났던 핵곡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축 같은 걸 이제 바치게 되는데, 제단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다가는 미사에 바치기 전에 깨끗한 제물들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미사가 끝나고 나면은 제단 왼쪽에다가 미사에 봉헌했던 음식물들을 모아놨다가 과부나 고아나, 그 당시 때 사회적 약자인 과부나 고아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거지들한테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단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을 가리키는 뭔가 용어가 필요한데, 그 당시 때 영어는 지금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 있는 언어지만 그 당시 때는 언어가 천민층들이 쓰던 언어였었어요. 집시나 뭐 이렇게.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제 언어 반열에 올려놓은 건데, 그 전에는 지배층들은 어떤 언어를 썼다? 라틴어를 썼었어요. 라틴어를. 그래서 라틴어로 왼쪽 오른쪽을 가리키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천박한 언어인 영어로 right, left 이렇게 부르기가 찜찜하니까. 그래서 오른쪽을 베빗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만들어냈고요. 왼쪽을 크레딧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있어서 파이낸셜 어카운팅 그래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를 사보시면 회계의 왼쪽 오른쪽을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이거는 데빗이라고 하는 라틴어고 이거는 크레딧이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근데 영어에서도 이걸 그대로 끌어다 쓰고 있어요. 참고로 부채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채는 I가 없어. 부채는 DBT예요. 이거는 부채고 I가 하나 들어가면 회계에서 말하는 오른쪽, 그 다음에 데빗은 크레딧은 회계에서 말하는 왼쪽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회계가 만들어지고 서양에서 쭉 쓰고 있었는데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한 통속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서양 문물을 어떻게든 다 빨아들여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파견단을 보내 이탈리아로. 당신의 회계제를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손짓 발짓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서양식 회계를 배워 왔는데, 문제는 일본 애들이 이 데빗 크레딧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일본어 공부하거나 일본에 좀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일본 애들의 외래어 발음 표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어느 정도 안 좋으냐면, 우리 급하면 집어타는 교통수단 있죠? 이거. 그쵸. 영어로는 택시고, 우리도 외래어 표기로 그냥 택시라고 발음을 하는데, 일본 애들은 택시, 특히 받침 발음이 없어요. 모음이 아, 이, 우, 에, 오 5개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자음을 섞어서 카키쿠케코, 나니누네노, 사시스세로, 라리르레로, 타치트테토 그래가지고 히라가나 50개, 가다가나 50개 가지고 모든 언어를 표현하다 보니까 발음 표기가 개판이에요. 택시 발음이 안 돼가지고 일본어로는 다쿠시라고 발음합니다. 정말이에요. 더한 것도 있어요. 우리 김밥에 들어가는 거 있죠? 햄, 소세지. 우리는 그냥 햄이라고 불러요. 일본 애들은 햄 발음이 안 돼요. 받침이 없어서. 혹시 아세요? 하무라고 발음합니다. 햄이 아니에요. 하무. 이렇게. 햄이 아니에요. 하무예요. 얘네들 발음만 들어오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못 알아들어요. 초콜릿을 초콜릿도라고 하고, 커피 발음 안 돼서 코히라고 발음을 하고, 정말 완전히 새로 배워야 돼요. 영어 단어처럼 새로 배워야 돼요. 아주 짜증나는 언어야.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렇다고 일본 애들도 다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은 잘해. 근데 전반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 문제는 데빗 크레딧 발음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발음이 안 되니까 한자 발음만 억지로 끼워 넣은 가차자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차자가 뭐냐면 외래어를 한자 발음 표기로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저기 장미여관 리바이벌이라는 노래 중에 나 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그런 노래 있어요. 제가 이거 흥얼흥얼 했더니 우리 14살짜리 조카가
큰아빠 그 노래 어떻게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뭘 어떻게 알아요? 내가 중학교 때 나온 노래인데. 있어. 새샘트리오라고. 근데 그 노래 가사에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디예요? 어딘지 알아요? 편지를 띄우는가 말든가 하지. 혹시 아세요? 이걸 아시면 나이가 아니라 이제 연세가 있는 레벨이 되는데, 로스앤젤리스를 한자로 나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귀에는 로스가 나성으로 들린대. 비슷한 거 끼워 넣느라고. 그거 말고서도 우리나라도 가차제 방식으로 표기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 예를 들면은 좀 오래된 얘기인데 2002년도에 히딩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감독을 불러다가 우리나라가 느닷없이 월드컵 4위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구를 잘해 그러더니 선수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감독이 개판이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축구협회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전까지 뭐 체력 부족이다 뭐 돈이 없어서 그랬다 했는데 사실 중간에 빼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지고 히딩크가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 4위까지 만들어 놓으니까는 히딩크를 한국인으로 귀화시키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히딩크가 결국은 이중 국적을 받게 돼요. 본 국적은 네덜란드고 한국 국적도 우리나라에서 부여를 했는데 이중 국적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허용을 안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2명이 이중 국적이 허용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중에 한 명이 히딩크예요. 또 하나는 저기 그 이한우 씨인가 그래가지고 한국관광공사 했던 그 독일인 분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중 국적이 허용이 되는데 히딩크를 한국 사람 만들자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도 주고요. 족보도 만들었는데 족보에 히딩크가 뭐라고 되냐면 서울시시 시조로 돼 있어요. 혹시 아세요? 히딩크를 가차자로 한국식 이름으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희동구입니다. 한국식 이름이 희동구예요. 이게 가차자예요. 히딩크, 희동구 비슷하잖아. 이게 가차자예요. 그러니까는 외래어 내지는 한자 발음으로 비슷하게 얼추 끼워 넣는 건데 의외로 그런 거 많이 갖고 있어요. 또 뭐가 있나? 아무튼 뭐 이래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데뷔 크레딧 발음이 안 되니까 한자로 억지로 의미는 없고 발음만 억지로 끼워 넣는 거예요. 차변 대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아뿔싸 동양인과 서양인의 관점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180도가 달라요. 특히 이런 부분들 왼쪽 오른쪽을 판단할 때 서양 애들은 누구 기준이냐면 상대방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올 때 좌우가 바뀌어서 들어와요. 서양 애들하고 동양인하고 사고관습 체계가 의외로 정말 재밌는 게 많은데 우리는 주소 체계를 표현할 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아니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큰 것부터 작은 걸로 가죠. 근데 서양 애들은 주소 체계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로 가요. 왜냐면 걔네는 세고 방식이 모든 세상 사물은 작은 알갱이로 돼 있고 그게 뭉쳐져서 큰 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어도 그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맨 뒤에 오는데 서양 애들 동사가 앞부분에 선두 부분에 오죠. 주어 동사 이러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어가 맨 앞에 오고 동사가 맨 뒤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주어 빼먹는 거 일상다반사잖아요. 어디가 그러면 너 어디 가니? 원래 얘기가 되는데 어디가 그러면 학교가 그런데 나는 학교 간다는데 나도 빼먹잖아. 그래서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 빼먹으면 난리가 납니다. 말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쳐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 근데 먹는 것도 우리는 한상 몽땅 차려놓고 먹는데 걔네는 코스 요리. 하나 먹고 하나 치우고 하나 먹고 하나 치우고 하나 먹고 하나 치우고 우리는 면적 개념인데 걔네들은 라인 줄 개념이에요. 그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대변차변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본식 한자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배우게 될 거고. 일단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회계에서 말하는 차변 대변 얘기까지 나왔고요. 잠시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자 본격적으로 거래 파르소라고 하는 거 제가 조립을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됐죠? 쉬세요.